만약에 여러분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목숨이 그러니까 생사 여탈권이 완전히 여러분 손에 들어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단칼에 막 물리적인 복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대신에 여러분이 가진 그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정신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음,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방식이네요. 그렇죠. 그들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죄책감을 강제로 끄집어내려고 아주 정교한 심리적 미로를 설계한다면 어떨까요? 와, 시작부터 아주 섬뜩하면서도 되게 흥미로운 가정입니다. 사실 흔히 오랜만에 가족 재회라고 하면 막 눈물, 포옹, 용서 이런 되게 따뜻한 키워드를 떠올리잖아요. 보통은 막 부둥켜 안고 울죠. 네. 그런데 절대적인 권력을 쥔 사람과 생존을 위해서 그 사람한테 철저하게 엎드려야만 하는 무력한 사람들의 만남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뭐 훈훈한 드라마가 아니라 완벽하게 통제된 심리 스릴러에 가깝거든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할 텍스트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고대정동의 가족사지만 놀랍도록 현대적인 심리 스릴러의 구조를 갖추고 있죠.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텍스트죠. 네, 그래서 오늘 이번 탐구의 미션은 이 텍스트를 단순히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간 형제들의 생존기 정도로 요약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 이면에 숨겨진 죄책감의 작동 방식, 또 권력의 불균형이 만들어내는 통제와 편집증, 그리고 가족 내의 트라우마가 어떻게 인간의 숨통을 조이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네, 진짜 겉보기보다 훨씬 다크한 이야기거든요. 자, 무대는 극심한 기근이 닥친 가나안 땅입니다. 먹을 게 막 떨어져가는 상황에서 아버지 야곱이 다 큰 성인 아들들한테 아주 뼈있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죠.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 짧은 한마디가 당시 이 가족이 처한 심리적인 마비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생존의 위협이 턱 밑까지 다가왔는데도 10명이나 되는 성인 아들들이 그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10명이나 되는데 아무도 먼저 안 나서는 거네요. 맞아요. 아무런 주도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거죠. 극도의 스트레스나 시스템의 붕괴 앞에서 집단이 어떻게 무기력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결국 아버지가 나서서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서 식량을 구해오라고 지시를 하죠. 그런데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이 가족을 오랫동안 병들게 했던 근본적인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딱 떠오릅니다. 막내 아들 베냐민만은 재난을 당할까 두려워서 절대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죠. 아니, 다 큰 성인 아들 10명은 사지로 그냥 등 떠밀면서 막내만 품에 끼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아무튼 이 10명의 형들은 이집트에 도착해서 식량 배급의 전권을 쥐고 있는 총리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아주 극적인 순간이죠. 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 상황에 기막힌 아이러니가 느껴지실 거예요. 이거를 현대사회의 비유로 치환해보면 진짜 끔찍하거든요. 회사가 부도나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거대 다국적 기업에 아주 냉혹한 CEO한테 가서 제발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그 CEO가 어릴 적에 자기들이 지독하게 괴롭히고 인신매매범한테 팔아넘겼던 동네 꼬마인 상황이잖아요. 와, 진짜 소름 돋는 비유네요. 그 권력의 역전이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뼈대입니다. 형들은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 단번에 그들을 알아보죠. 형들은 전혀 꿈에도 모르고 있는데 말이에요. 네. 그런데 텍스트는 이 순간 요셉이 과거에 자기가 꾸었던 꿈, 그러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던 그 꿈을 떠올렸다고 기록합니다. 아, 단순히 복수할 대상을 만났다. 이런 감정적인 동요가 아니군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죠. 수십 년 전에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그 불온한 꿈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물리적인 현실로 완벽하게 구현된 순간을 딱 마주한 겁니다. 와,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그런데 저는 바로 그 다음 전개에서 약간 의문이 들더라고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는데 철저하게 모르는 체 하잖아요. 그러면서 엄청 엄한 목소리로 막 몰아붙입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렇게요. 분위기를 완전히 압도해버리죠. 솔직히 제가 요셉의 입장이고 그런 절대 권력이 있다면 그냥 식량을 안 팔고 사막으로 쫓아내거나 아니면 당장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굳이 스파이, 그러니까 정탐꾼이라는 치명적인 누명을 씌우는 이 복잡한 방식을 택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 접근 아닙니까? 만약에 육체적인 고문이나 즉각적인 처벌이 목적이었다면 당연히 비효율적이겠죠. 하지만 요셉이 원한 건 단순한 가학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고도로 계산된 심리적 해체 작업이거든요. 심리적 해체 작업이요. 네, 생각해보세요. 단순한 절도나 사기 혐의를 씌웠다면 형들은 돈이나 물건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스파이라는 혐의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걸 증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러면 뭘 증명해야 되나요? 증명해야만 합니다. 스파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자기들 출신, 가족관계, 고향에 두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전부 다 털어놓아야만 하잖아요. 아, 범죄 행위가 아니라 정체성 자체를 도마 위에 올려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서 자기가 막 먼저 캐묻히지도 않아요. 형들을 극도의 방어 기제로 몰아넣어서 그들 입을 통해 현재 가족의 상태를 강제로 브리핑하게 만든 겁니다. 와, 진짜 천재적이네요. 특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친동생 베냐민이 살아있는지, 아버지는 안녕하신지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완벽하고 동시에 가장 폭력적인 정보 수집 방법이었던 셈이죠. 그 엄청난 압박감에 짓눌리니까 형들이 당황해서 자기들 가족사를 줄줄이 막 불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할아버지의 12형제인데 막내는 아버지와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이렇게요. 요셉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자기가 원하는 퍼즐 조각을 다 얻어낸 거네요. 네, 형들 스스로 모든 정보를 바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요셉은 그 증명의 유일한 열쇠로 막내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라는 조건을 딱 내겁니다. 이 과정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치밀하게 상대방의 심리를 조종하는지 좀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형들을 다 함께 3일 동안 깜깜한 감옥에 가둬버리거든요. 와, 3일이나요? 진짜 피 말렸겠네요. 그렇죠. 절대적인 무력감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한 다음에 사흘 뒤에 다시 꺼냅니다. 그리고 심원 한 명만 볼모로 남기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막내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죠. 인간의 정신이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을 교묘하게 이용한 겁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오늘 심층탐구의 심리적인 하이라이트가 등장하죠. 요셉의 판결을 들은 형들이 갑자기 자기들끼리 막 과거 이야기를 꺼내면서 맹렬하게 자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통역관이 있으니까 요셉은 자기들 말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맞아요. 한국어로 치면 그냥 자기들끼리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애걸할 때에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스스로 과거의 죄를 소환하는 거네요. 심지어 맏형 르우벤은 내가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결국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면서 서로의 죄를 막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 상황이 논리적으로 얼마나 이상한지 눈치채셨을 겁니다. 형들이 현재 스파이로 몰려서 이집트 감옥에 갇힌 거랑 수십 년 전에 어린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긴 일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철저하게 별개의 사건이죠. 이건 마치 우리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 났는데 속으로 아, 내가 어제 친구한테 거짓말을 해서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완벽하게 도둑이 재발저리는 상황인데 인간의 뇌는 왜 이렇게 전혀 상관없는 두 사건을 연결짓는 걸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뇌가 의미 없는 혼돈을 극도로 견디기 힘들어한다고 봅니다. 내가 지금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과거에 저지른 죄 때문에 정당한 벌을 받고 있다고 믿는 편이 심리적으로 훨씬 견디기가 쉽거든요. 아, 혼돈보다는 차라리 징벌이 낫다는 거군요. 적어도 거기에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적어도 후자에는 인과관계라는 통제력이 존재하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인간 내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이나 지났는데도요? 네, 형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표면적으로는 그냥 평범한 유목민으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무의식의 밑바닥에는 구덩이 속에서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동생의 목소리가 항상 맴돌고 있었던 겁니다. 이집트 총리가 가한 극도의 공포와 무력감이 그들이 수십 년간 애써 봉인해 두었던 억눌린 죄책감의 뚜껑을 폭발적으로 열어젖힌 기폭제가 된 거죠. 와, 억눌린 죄책감이 공포를 만나서 폭발해버렸네요. 그런데 이 완벽한 복수극의 한가운데서 아주 모순적인 장면이 하나 연출됩니다. 형들의 그 처절한 자책이랑 후회를 듣고 있던 요셉이 몰래 다른 방으로 물러가서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거든요.
아주 복잡한 감정선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좀 혼란스러워져요. 요셉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체스 게임의 마스터처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차가운 권력자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뒤에 숨어서 통곡을 하는 겁니까? 스스로 세운 그 치밀한 계획이 흔들린 걸까요? 그 눈물은 권력과 트라우마 사이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인지 부조화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생사 여탈권을 쥔 이집트의 지배자지만 요셉의 내면은 여전히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원하던 그 상처받은 소년의 시간에 멈춰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면의 아이는 아직 상처 속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기를 죽이려 했던 가해자들이 수십 년 만에 자신들의 고통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딱 목격했을 때 권력자의 차가운 가면 뒤에 억눌려 있던 그리움, 분노, 슬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탁 터져 나온 겁니다. 모든 걸 통제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네,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한다고 해도 내면의 상처까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님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권력이 과거의 트라우마를 덮어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거네요. 자, 이제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냉혹한 총리의 얼굴로 돌아온 요셉은 시므온을 결박하고 나머지 형제들의 자루에 곡식을 채워서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또 하나의 기막히 심리적인 장치를 던지더라고요. 네, 자루 속에 돈을 돌려준 사건이죠. 맞아요.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관에서 자루를 열어보니까 자기들이 곡식값으로 냈던 돈이 맨 위에 그대로 딱 들어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읽고 형들이 속으로 와, 대박이다 하면서 쾌재를 불렀겠다 싶었거든요. 뭐 상식적인 경제 논리라면 당연히 그렇겠죠. 곡식도 얻고 돈도 굳었으니까요. 그런데 텍스트는 이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았다고 묘사합니다. 오히려 두려워한 거네요. 네, 그들은 돈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면서 극도의 패닉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길 가다가 돈을 주우면 누가 행정적인 실수를 했나 보다. 운이 좋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도대체 왜 본인들 돈을 돌려받고 벌벌 떠는 겁니까? 이게 바로 인간이 극도의 방어 기제와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을 때 미지의 호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완벽한 예시입니다. 형들은 이미 자신들이 스파이로 몰렸고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그 극한의 공포를 경험했잖아요. 이미 트라우마가 깊게 새겨진 상태군요. 그렇죠. 이런 제로 트러스트, 즉 신뢰가 완전히 붕괴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없는 호의는 절대로 행운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공포로 다가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권력자가 자기들을 스파이도 모자라서 아주 확실한 절도범으로 몰아가지고 합법적으로 죽이거나 노예로 만들기 위해 파놓은 덫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정이라고 생각한 거네요. 합리적인 거래의 룰이 깨진 상황에서 주어지는 무상의 혜택은 무력한 자들에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요셉이 의도했든 안 했든 이 자루 속의 돈은 형들의 피말리는 두려움을 진짜 한계치까지 밀어올리는 기폭제가 돼버렸죠. 와, 끔찍한 공포를 안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온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한테 이집트에서 겪은 악몽 같은 일들을 막 쏟아냅니다. 스파이로 몰린 일, 둘째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있는 일, 그리고 누명을 벗으려면 막내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가야 한다는 사실까지 전부 다요. 설상가상으로 모두의 자루에서 돈 뭉치가 그대로 쏟아져 나오니까 가족 전체가 완전 공포에 질려버리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었던 아버지 야곱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향해서 이렇게 절규하거든요.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마저 빼앗아가려 하느냐.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저는 사실 이 대목에서 솔직히 좀 분노했어요. 아니 지금 둘째 아들 시므온이 이집트의 차가운 감옥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잖아요.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어떻게든 시므온을 구해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할 텐데 야곱의 말에서는 시므온을 구하려는 의지가 단 1%도 안 보입니다.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죠.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베냐민까지 잃게 생겼다면서 무사히 돌아온 눈앞의 아들들을 원망하기만 하잖아요. 23랩은 이 가족의 시스템이 얼마나 철저하게 붕괴되어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해줍니다. 수십 년 전 요셉을 잃게 만들었던 그 지독한 편애라는 질병이 전혀 치유되지 않은 채 여전히 가족의 골수를 파먹고 있는 거죠. 진짜 질병 수준이네요. 야곱의 세계관 속에서 진정한 자식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즉 요셉과 베냐민뿐인 겁니다.
나머지 아들들은 언제든 희생되거나 대체될 수 있는 주변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 숨김없이 싹 드러난 겁니다. 세상에, 이런 극단적인 편애와 비정상적인 상황 앞에서 장남인 르우벤이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아버지한테 던지는 이 협상 카드를 보면 진짜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베냐민을 무사히 데려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극단적이죠. 아니, 아버지를 설득하겠다고 자기 아들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친손자 둘이잖아요. 그 둘을 담보로 내놓고 죽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리더십이 아니라 무슨 인질극 수준이잖아요. 네, 상식적으로는 완전히 미친 제안이 맞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르우벤의 이 황당한 발언은 이 가족의 신뢰 자본이 완전히 파산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신뢰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군요. 르우벤 본인도 아버지가 자기를 전혀 신뢰하지 않으며 자기 목숨 따위는 아버지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자식들을 건 거군요. 네, 그래서 아버지의 시선을 끌기 위해 자기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이고 극단적인 담보, 즉 자식들의 목숨을 판돈으로 거는 도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역설적으로 르우벤의 이 제안은 그가 장남으로서의 권위와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증명합니다. 우와, 너무 비참하네요. 그런데 야곱은 그 충격적인 제안마저 단칼에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재난이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무덤으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진짜 잔인한 선언이죠. 와, 지금 눈앞에 아들 9명이 시퍼렇게 살아서 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형 요셉은 죽고 베냐민 그만 남았다라고 대놓고 선언하는 아버지라니요. 그 자리에 서 있던 형제들은 도대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자기들은 이 가족에서 투명 인간이거나 유령에 불과하다는 공식적인 선고를 들은 셈이잖아요. 완벽한 존재의 부정입니다. 이집트 차가운 감옥에 갇힌 시므온도 눈물로 애원하는 르우벤도 야곱의 안중에는 전혀 없어요. 결국 이야기는 아주 숨막히는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완전히 사면초가네요. 네, 밖으로는 기근이 계속되고 멀리 이집트에는 형제가 볼모로 잡혀 있고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막내를 껴안고 가족 전체를 절망의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죠. 이 모든 재난은 단순히 식량이 부족해서 생긴 외부의 위기가 아닙니다. 내면의 문제라는 거죠. 이 가족이 수십 년간 외면하고 골마왔던 내면의 상처, 편애, 그리고 죄악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이지 들을수록 툭 빠져드는 서사입니다. 오늘 심층 탐구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오래된 텍스트가 어떻게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을 생생하게 해부하고 있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생존의 위기 앞에서 막 붕괴되는 가족 시스템, 그리고 권력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나오는 무의식 속의 죄책감까지. 통제력을 상실한 뇌가 만들어내는 지독한 피해망상도 있었죠. 맞아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절대 사라지지 않고 대물림되는 편애의 상처까지도 확인했습니다. 결코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우리는 때로는 권력을 쥐인 요셉이 되기도 하고 죄책감에 쫓기는 형들이 되기도 하며 상처를 끌어안고 주변을 파괴하는 야곱이 되기도 합니다. 이 텍스트는 누가 선하고 악한지를 막 쉽게 판결하지 않아요. 흑백 논리가 아니군요. 대신에 트라우마에 갇힌 인간들이 권력이라는 도구를 딱 쥐었을 때 서로를 어떻게 해체하고 파괴하는지를 아주 현미경처럼 정밀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이고 묵직한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이 자신을 무참히 짓밟았던 형들을 상대로 권력이라는 칼을 쥐고 거대한 심리적 미로를 설계해서 그들의 내면을 발가벗기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네, 아주 정교한 심리전이었죠. 하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가진 그 막강한 힘으로 과거의 가해자들을 극도의 공포에 떨게 하고 그들이 서로를 탓하며 붕괴되도록 조종했던 이 완벽하고 정교한 복수극이 과연 요셉 본인에게 진정한 치유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아니면 자신이 과거 구덩이 속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무력감과 공포를 이제는 자기가 가해자의 입장이 돼서 형들한테 똑같이 주입함으로써
결국 폭력과 통제의 굴레를 그저 반복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했을까요? 피해자가 모든 상황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절대 권력을 얻게 되었을 때 정의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과 내면의 상처가 빚어낸 가학적인 복수, 그 아슬아슬한 경계는 과연 어디까지인지 스스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운이 아주 길게 남는 질문입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